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스리 7월 2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염승한 전문가가 문자로 호객행위를 한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물론 염승한 전문가가 이 방송을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거 사칭하는 거래요라고 알려주셨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깊이 반성하고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까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저는 증권 바닥에 더러운 부분, 그 더러운 부분이란 개인 투자자들이 호구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하고 싶어서 경제방송인이 된 겁니다. 제가 증권사를 그만두고 제일 처음으로 얻게 된 저의 첫 코너 이름이 주식소녀의 시크릿이거든요. 그 코너가 뭐냐면 증권 바닥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를 가지고 파헤치는 코너였는데, 왜 이 찌라시가 지금 이 타이밍에 도는 건지, 그리고 이 찌라시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전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방송에서 저는 일명 그들이 좀 싫어하는 컨셉이 됐고요. 그래서 증권사 출신임에도, 즉 제도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웃사이더로 살고 있고, 아마 저는 앞으로도 아웃사이더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길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작전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많은 더러운 이꼴저꼴을 다 경험해 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조차도 실력 개뿔도 없는데 그냥 전문가인 척 어깨에 힘 팍 주고 건방 떨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저를 능력 있는 전문가라고 속으신, 속았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속으신 투자자들이 저에게 돈을 맡겼는데 제가 많이 손해를 보게 해줬죠. 그래서 예전에는 증권사 다닐 때는 투자자들을 만날 때 고객과 직원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증권사 그만둔 다음에 저는 경제방송하면서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청자와 출연자 입장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점이, 와, 진짜 이 사람들이 이 바닥을 모르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널리스트와 브로커와 증권 영업과 그냥 기타 등등의 전문가들조차도 구별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 바닥은 돈을 이야기하는 바닥이고, 돈을 이야기하는 바닥 중에서도 뭔가 좀 뭔가 가방끈이 길어 보인다든가 뭔가 있어 보여야 되는 곳이거든요. 저는 사실 화투나 카드나 주식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 벌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이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욕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증권은, 주식은 뭔가 조금 있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엔 주식을 투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손해본 다음에 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뭔가 있어 보이는 이 증권 바닥이라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좀 지저분하지만, 좀 불편한 진실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댓글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 사칭하는 거래요라고 달아주신 분들께, 제가 사과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쭉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그 올려주신 답변들을 몇 개 보고 제가 좀 드는 생각을 몇 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염승한 전문가도 3프로TV나 이런 곳에서도 이거 사칭입니다, 저희가 아닙니다라고 항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항변을 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를 보고 분명히 피해보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왜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냐면 여러분 이성을 꼬실 때 언제 제일 확률이 높아지냐면요. 내가 갖고 싶은 내 여자로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 그 이성이 그 전 여친, 전 남친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공략하면 확률 100%입니다. 왜? 공허하거든요. 외롭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연애하는 건 좀 그래 라고 막 방어가 막 발생하지만 방어하는 이런 그 제어 기능이 막 발생하지만 그 방어를 그 막아내는 방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실감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충족감이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 그런 문자가 언제 돕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죠. 그러면 그 타이밍에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갖고 있는데 처음에 자신에서 자신감을 갖고 매수했던 그 종목이 이제 손실이 커지자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제발 누가 나타나서 내 종목 좀 만회해주고 아니면은 나 여유자금 조금 있는데 좀 좋은 종목 이렇게 좀 줘가지고 이 만에 확 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 그렇게 실오락이라도 잡고 싶어 하는 것이 그 타이밍의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때 그 문자가 돌죠. 그럼 여러분 그 문자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없을까요? 많을걸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런 문자 받으시죠? 그거 제가 아닙니다라고 그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그런 문자가 오면 저는 그 문자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법적 소송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저는 어떤 소송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전 이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지만 결국 그 문제의 당사자인 저보다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인터넷 검색하고 하면서 증거 다 채우고 진술서 같은 거, 경위서 같은 거 뭐 필요한 서류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소송이 얼마나 진짜 싫은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사칭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증거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전문가 이름을 달고 하면 저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그 번호를 어떻게 추적 수사를 해가지고 전 그런 사칭하는 것들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누가 돈다방 미쓰리를 사칭해 이러면 전 무조건 고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칭하는 일들이 언제 발생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칭으로 인해서 당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내가 한 거 아닌데 왜 단순히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증거도 있고 한다면 막아줘야죠. 저는 그냥 단순히 항변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댓글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전문가 지인이 왜 그런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라는 댓글이었는데 제가 어제 직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문가들은 물론 혼자 활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그러니까 유명세를 이제 겪게 되고 회원들이 많아지고 방송 출연도 하게 되고 이러면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돈다방 미스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있고 뉴욕 증시 밤새도록 자료 찾고 원고 작성하고 하고 있잖아요. 혼자 하기 굉장히 버겁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공식적으로 나 무슨 전문가입니다라고 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주구식 이 매매를 해드리면 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직원들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회원이 많아서 그렇게 추후에 처음엔 혼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직원을 모집하고 그러면 당연히 직원이 그런 호객 문자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요, 아예 처음부터 팀을 이뤄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한 명은 얼굴 마담이에요. 말을 좀 잘해. 그러면 이제 얼굴 마담이 방송에 출연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주죠. 그리고 그 다른 전문가들은 종목을 선정합니다. 종목을 고르죠.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너는 얼굴 마담에, 나는 종목 볼게, 너는 그럼 고객을 관리해, 이렇게 해서 파트를 나눠서 팀을 이뤄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돈다방 미스리 초창기 때 어떤 남자 증권 전문가랑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 녀석 소원이 뭐였냐면 저랑 같이 조인해서 전문가 활동 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얼굴 마담하고 자기가 종목을 뽑겠대요.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했죠. 왜? 나는 종목을 못 뽑나? 내가 실력이 더 좋은걸? 하고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무시하고 저 혼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뭐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도, 혼자서 활동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팀을 이루는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염승한 전문가가 그 문자를 본인이 보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뭐 유명한 사람이라면 혼자서 절대 하지 않을 거니까 분명히 이제 직원들이 보낸 게 아닐 거냐,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전문가가 그렇게 활동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는 없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사실 본업이 뭐 증권 전문가가 아니면, 본업이 전업 투자자 아니면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힘듭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업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 증권 바닥 분야에서 좀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예.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막 유명해. 막 수도꼭지처럼 TV 틀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은 능력 있을 거야. 막 해가지고, 예, 믿고 당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제가 사실, 증권 전문가라는 직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종목들을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전문가들, 뭐 회원제로 운영하는 전문가들 보면 회원들을 일단 모집하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에 한 달에 몇백만 원 하는 뭐 VIP 이런 것도 있고,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냥 한 달에 그 투자자들한테 몇십만 원을 받고 종목을 나올 때마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회비를 받으려면 머릿수가 많으면 좋죠. 그럼 머릿수가 많은 사람들이 한 채팅창에 있는데 한 종목을 던져주면 그 머릿수 많은 사람들이 얼마 투자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갑자기 매수세가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종목이 망가지죠. 이게 제가 철칙이 뭐냐면, 돈다방 미스를 오랫동안 들으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세뇌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 한 종목에 5%만 먹어도 감사하지, 뭐 이런 분들. 예. 아니면 저는 투자자분들을 만납니다, 직접. 만나서 저는 이런 매매 스타일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금 얼마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통해서 저는
그 투자를 관리해드리지 머릿수가 많다고, 물론 머릿수가 많으면 좋겠죠. 전문가한테는 좋겠죠. 그러나 회원들한테는 아주 독약입니다. 독약.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이 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런 걸 까는 거에 있어서 싫다! 미쓰리 싫다라고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저랑 수익률 게임하면 돼요. 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염성한 전문가께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제발 단순히 항변이 아니라 저도 앞으로 증거자를 모을 테니까 법적 조치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들어갈게요. 나 이런 내용으로만 계속 방송했으면 좋겠어. 뭐 뉴욕 증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내용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재밌습니다. 자, 7월 9일 화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자, 다우지수 2.43, S&P 500이 2.76, 나스닥이 3.11%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상치가 겁나게 낮아가지고 저 땅바닥에 붙게 생긴 예상치예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저 땅바닥에 붙여놓은 예상치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어머,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진정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이 어머, 이제 증시가 바닥을 찍었나 봐, 뭐 이런 심리까지 자극해서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자, 제가 이날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는지 뒷부분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6월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가요, 올해 연초에 3.3%였는데 지금 반년 만에 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2배로 상승한 겁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도 악재지만 금리가 상승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지만 조금 나중에 받게 되는 업종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연초에 3.3%밖에 안 되던 모기지 금리가 지금 2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미국 국민들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시장이 절대 화랑이 될 수가 없죠.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자로 디데이 7일 남았습니다. 뭐가? 7월달 FOMC 회의가요.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가 올라가면요, 7월달 1% 기준금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날 3대 지수가 2%, 3% 상승하니까 75bp 금리 인상 할 것 같아 라는 확률이 70.9%에서 64.4%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75% 인상 확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7월달 FOMC 회의에서 100bp, 그러니까 1% 금리 인상 할 것 같아 라는 가능성이 29.1%에서 35.6%로 높아졌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눈높이를 겁나게 낮춰놓은 기업 실적 예상치보다 잘 나온 기업 실적들을 보고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진정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면 연준이 1% 금리 인상 못하겠습니까? 왜냐?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료들,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달 8.6%를 뛰어넘은 9.1%, 여기에 소매 판매도 예상치 0.9보다 높은 1%, 그리고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로 반영이 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11.3%, 이 재료를 가지고 금리를 인상할 건데 연준이 고려하는 부분이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은 되지만 그래도 경기가 침체되면 어떡해. 이런 우려가 있으면 연준이 그래 75bp 하고 말지 할 텐데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진정이 돼버렸다고 하면 연준은 대놓고 1%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가요? 그분이 그러셨죠? 아니 7월 달에 1% 금리 인상하는 거랑 그러니까 7월 달에 크게 금리 인상하고 뒤에 낮게 하는 거랑 7월 달이랑 9월 달이랑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 연준은 매파 성향이 가득 염색된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연준이 1% 금리 인상 가능성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줄 놓은 전문가들이 증시 바닥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근거는 뭐냐면 7월달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투자 비중이 2008년도 10월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리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굉장한 증시의 비관론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극심한 비관론은 주식 매수의 기회다. 따라서 수주 내에 주식과 채권 시장의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시 바닥론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냉정하게 봅시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국제 유가 시장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맥이려고 수리를 목적으로 지금 공급 차질 우려감을 만들고 있어서 이날도 WTI가 104.2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 쉽게 안 꺾이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008년도 10월 달과 비교를 하는데요. 그때와 지금 유동성의 어떤 규모가 달라졌죠. 그리고 굉장히 스피드해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러분 2008년도 9월 달에 리먼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막 2009년도 그 리먼 사태를 이기기 위해서 막 버벅 거리고 그랬습니다. 막 돈을 뿌리고 미국이 어떻게든지 그 시스템을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막 쓰고 그랬죠. 그런데 2010년도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발 금융위기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유럽발 금융위기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걸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동성은 그때 유동성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미국이 다시 경제가 좋아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유럽발 금융위기가 1년 2개월보다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유동성의 크기와 파워 차이 때문에 큰 무게가 움직이면 걔네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가속도를 붙이면 굉장히 스피드가 빨리 납니다. 따라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는 1년 2개월이 걸렸지만 그때와 지금과 유동성은 엄청난 차이다 보니까 지금 가속도 붙은 이 유동성은 유럽발 금융위기를 만드는데 1년 2개월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증시 바닥론 나오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땅바닥에다 붙여놓은 기업 실적 예상치, 아주 눈높이를 낮춰놓은 그 예상치 덕분이고요. 단순히 눈높이를 낮춰놓은 기업들의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고 증시 바닥론을 얘기하기엔 그리고 2008년도 10월 달 이후에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갖고 있는 비중이 제일 적다. 즉 지금 굉장한 비관론에 휩싸였다. 이게 매수 기회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첫 번째, 아직 우리는 7월 달 FOMC 회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75bp
혹은 1%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재료로 갖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 사상 최고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9.1%, 소매 판매 1%, 생산자 물가지수 11.3%입니다. 그러면 왜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느냐? 제가 여러분 최근 들어서 뭐 지수를 잡아놓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지수를 이렇게 그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가 분명히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했잖아요. 미국 증시는 그 튼 방향이 위쪽이었어요. 왜 위쪽이었을까? 나중에 하락시킬 때 좀 충격이 덜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놓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왜? 미국은 쓸카드가 많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미국이 7월 달에 75bp든 1%든 금리 인상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경기 침체 이야기 또 나올 거고 경제 지표 이제 부진해지기 시작할 건데 그럼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와서 주식시장 다시 하락할 텐데 거기다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중간 선거 앞두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할 때 예를 들면 2만에서 빠지는 게 더 충격이겠습니까? 그래도 3만이라는 가격이 좀 높은 상태에서 빠질 때가 좀 그나마 낫겠습니까? 그래서 한 2, 3주 동안 증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틀려다 보니까 위쪽으로 틀게 된 거고 위쪽으로 틀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면서 살짝 위쪽으로 틀었는데 지금 증시 바닥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증시 바닥론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치르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흥분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제 갑자기 또 달러 약세를 얘기합니다. 예.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줄 거고 그럼 이렇게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바닥을 찍을 거고 외국인들이 달러 약세로 매수해 줄 거고 그럼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야무딱진 생각은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화 된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꼭 사주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자, 우리는 신흥국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일단은 7월달 FOMC 때까지 좀 조심합시다. 아마 7월달 FOMC 결과가 나오면 8월달 전망을 제가 또 그림을 그리겠죠.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그리는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막 증시 바닥론 얘기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또 전문가들이 바닥을 찍었네. 이제 분명히 이제 2,700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럴 때 개인들이 이제 바닥론인가 사볼까 그리고 이제 매수하죠. 원래 더 꼬꾸라지게 하기 전에 살짝은 살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꼬꾸라진다는 표현을 쓴 게 너무 좀 잔인하긴 하지만 막 꼬꾸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이게 지금 증시 바닥론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 일단 가격을 올려놓고 하락하는 것이 괜찮잖아요. 예. 뭐 핑계대기 좋고 눈높이 겁나 낮춰놓은 기업 실적보다 잘 나오면 와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 하면 되니까. 근데 솔직히 눈높이를 낮춰놓은 기업 실적 제외하고 지금 시장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혔습니까? 경기 지표가 좋습니까?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뭐 저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미국 연맥이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벼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신흥국이고 뭐 좋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곳이 눈높이를 겁나 낮춰놓고 그것보다 좀 잘 나오니까 예상치를 상회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됐고 증시 바닥론이다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춰놓고 투자자들을 꼬시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불나방이 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